반갑습니다. 예. 자, 우리 오늘은 어디 할 거냐면요. 저 어디 할 건지 아는 사람? 방금 또 이거 팍 인상 팍 이 내한테 던진 거지. 그런 것 같은데? 아니지? 팍. 몇 페이지인데요? 49? 뻥치지 마라. 여기 이거밖에 안 나갔어? 공소시효 할 거니? 그러니까 공판 절차 할 거야? 공판 절차? 같이 판단했고? 저 이제 4편 들어갈 거네? 오케이. 4편 들어갈게요. 거기 소송행위 방식 정리가 나옵니다. 혹 이전 필기 노트를 가지고 있는 친구는 추록집에 있을 거예요. 우리 소송행위 방식 같은 것을 들어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한번 정리해 볼게요. 여러분 서면일절 서면을 하는 거 있잖아요. 특히 1번 구속통지가 중요해요. 그죠? 여러분 구속통지에서 한번 정리 한번 해드릴게요. 우리 어제 저녁에 우리 다른 별 문제 할 때 제가 정리를 했던 것 같고, 이 구속통지 이게 서면으로 하는 것인데, 이 구속통지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구속통지 말이죠. 구속통지는 뭐 체포통지도 마찬가지고요. 구속통지도 우리 뭐 유치장이든 구치소든 체포나 구속을 하게 되면은 변호인 선임돼 있으면 변호인에게, 아직 선임돼 있지 않으면 변호인 선임권자 중 1인에게 체포 구속 사실을 지체 없이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근데 지체 없이가 뭐하니까 우리 규칙에는 몇 시간이요? 24시간이라 돼 있죠. 24시간 이내 서면으로 통제하지 못할 그런 뭐 사정이 있다면 전화로 통제하고 다시 재차 서면으로 통제해야 된다는 이런 내용들. 그러니까 서면으로 반드시 통제는 이루어져야 되는 건, 공소제기 서면으로 해야죠. 상소제기 서면으로 해야죠. 약식 명령 청구, 정치재판 청구 서면입니다. 재심 청구 다 서면이에요. 이런 것들은 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런 거 다 알고 있으시죠? 자, 이런 것들의 공통점은 뭔데? 어떤 절차를 새롭게 조성할 때는, 어떤 새로운 절차를 만들 때는 확실히 되니까 서면주의, 서면으로 하는 거고, 어떤 조성한 절차를 철회할 때는, 물릴 때는 서면과 구술이 다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재심 청구, 그다음 영장 청구도 서면이고, 영장 청구서를 가지고 하는 거니까. 특히 변호인 선임, 이것도 출제가 됐죠. 변호인 선임 국가직에 서면 구술 이렇게 출제를 했었는데 아니에요. 변호인 선임은 변호인 선임서 N 제출이거든요. 변호인 선임서라는 이런 서면으로 하는 겁니다. 자, 증거 보전 청구 사유 소명도 서면으로 하는 거죠. 그다음 사상, 이건 서면 또는 구술이라고 엄청 많이 나왔습니다. 그죠? 증거 보전, 그다음 사상 정인신문 그 청구 사유를 소명하는 것은 서면이라는 건 엄청 많이 나왔잖아요. 요 근래 증거 보전에서 가장 많이 오답을 걸었던 거에 바로 이 서면 구술 이거였어요. 이런데 서면으로 통제하는 것이고요. 사유 소명은 서면으로 하는 것이고요. 10번에 사상 정인신문 청구 사유 소명도 서면이죠. 그다음 11번 불기소 처분 통지 및 이유 통지, 이거 서면으로 해야죠. 7일 이내 서면으로 하는 거잖아요. 우리 사종결 처분, 기소, 불기소, 타관송치 또 하나, 공소, 취소 7일 이내 서면으로 통제한다 했죠. 이 7일을 지체 없이 이렇게 바꾸면 안 돼요. 7일 이내 서면으로 통제한다. 근데 불기소 처분을 통제해 주면은 왜 불기소했는지 이유를 설명해 달라고 청구를 하면 7일 이내 그 이유를 서면으로 설명해 주게끔 돼 있죠. 이 서면주의고, 아직 서면으로 물어보지 않은 내용 중에 이게 하나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한번 물어볼 수 있어요. 다른 것들은 다 물어봤거든요. 요놈은 아직 물어보지 않았으니까 그걸 기억을 같이 해주면 더 좋겠고요. 그다음 재정신청, 재정신청서라는 서면 제출이 되는 거예요. 서면으로 하는 거 맞고요. 토지관할의 병합심의 신청 다 서면으로 하는 겁니다. 자, 구두로 하는 것은 판결 선고, 검사의 모두 진술 이건 서면으로 구술로 하는 거고요. 서면 또는 구두가 가능한 것, 뭐 공소 취소 같은 거, 고소 고발 그리고 그 취소 이런 것들, 상소 포기 취하. 상소 제기는 서면이지만 상소 포기 취하는 서면과 구술이 다 되죠. 그다음 정식 재판 청구한 것을 취하하는 것은 공판정에서는 구술이 가능하거든요. 기피 신청, 기피 신청 서면과 구술 다 됩니다. 근데 한 가지, 기피 신청을 하면 3일 이내 소명을 내야 되는데 뭐로요? 서면으로 소명하는 겁니다. 소명은 서면으로 하는 건데 기피 신청은 서면과 공판정에서는 구술됩니다. 이런 것들. 그다음 변론의 분리 병합 재개 신청, 변론을 병합 그리고 분리 재개 이 신청은요 서면과 구술이 다 되고, 이것도 또 하나 이제 여기서는 이것만 알면 되잖아요. 직권 신청 할 수 있다는 것까지, 직권도 되고 신청되고 또 변론의 병합 분리 재개를 신청하면 꼭 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 할 수 있다는 것. 그다음 국선 변호인 선정 청구,
국선 변호인, 선정 청구 이것도 서명과 구두가 다 된다는 거, 구술 다 된다는 거요. 이 정도 정리할게요. 그러면 이제 서명 구술에 관한 문제는 이 정도만 알고 있으면 그 이제 풀 것 같거든요. 여러분 알겠죠? 이제 딱 가지고 있으시고요. 일단 소송에 대한 가치 판단. 우리 사편의 맨 앞부분에서 여러분 그나마 A급이라 하기는 어려워요, 여러분. 이전에는 우리 경찰직에도 나오기는 했는데 그 빈도는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예, 수송에 대한 가치 판단. 자, 이거 한번 볼 건데, 일단 맨 앞에 이제 수송행위가 있습니다. 그죠? 예, 검사가 수송행위를 하네요. 공소적이란 수송행위는 검사 더하기 공소장이라는 게 있어야 돼. 이게 뼈거든요, 뼈. 뼈처럼 딱 잘 그렸다, 그죠? 이 수송행위요. 예, 검사가 해야 되고요. 공소장이라는 것을 반드시 제출해야 돼요. 검사 공소장 있어야만 이제 공소제기가 되는 거거든요. 이게 공소제기의 가장 기본 골격입니다, 골격. 뼈거든요, 뼈대거든요. 이것이 있으면 성립되는 거예요. 딱 서는 거죠. 자, 이것이 없다면요, 불성립, 서지 못하죠. 불성립이라면 그런 수송행위가 아예 존재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무시방치하면 돼요. 근데 성립이 되면 무시방치 안 됩니다. 여러분, 성립이 되면 외관을 가지고 있고 성립이 되면 그 다음 가치 판단을 해야 돼요. 이게 적법인가 부적법인가. 적법이면 유효, 부적법이면 무효. 자, 적법이면 유효면 그 다음 이 수송행위에 이유가 있는가 없는가를 살펴보는 거죠. 이렇게 이유가 있으면 인용하고 이유가 없으면 기각을 해요. 근데 이런 부분은 물어보지 않아. 네, 뭘 물어본다고요? 부적법 무효일 때 이것을 처음부터 다시 하면 시간이 걸리니까 부적법 무효인 부분만 치유를 해가지고 적법 유효로 만든 뒤에 계속 절차를 가져나가 보자. 그래서 우리 형사성의 목적과 이념에 해당되는 뭐 신속한 재판 이거 한번 도모해 보자 이런 생각이죠. 그래서 무효의 치유 이것을 이제 논의하는 거죠. 무효의 치유. 자, 여기서 이제 수송의 추안이 있습니다. 이 추라는 것은 뭐 추가한다 할 때 추자로 생각하시면 돼요. 완은 완성시키겠다 할 때 완자로 생각하시면 그게 무리 없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빠져 있는 부분을 추가해가지고 이렇게 수송의를 완전히 완성시키겠다. 이게 추안이다. 이렇게 여기에는 단순 추안하고 보증적 추안으로 나뉘어집니다. 지금 따라오고 계시죠? 필기노트. 단순 추안은요, 예, 일단 이런 문제를 푸는 방법은 단순 추안은 회복이란 글자 들어간다. 예, 단순 회복, 단순 회복 이렇게 기억하자라고 했죠. 회복이란 글자 들어가 있으면 이게 단순 추안이에요. 일단 뭐가 있습니까? 판결이 선고됐는데 7일요. 7일 내에 상소를 제기해야 돼. 근데 7일 지나서 9일쯤에 상소를 제기했습니다. 그럼 이걸 무조건 무효죠. 왜? 7일 내에 상소권만 7일 내에만 상소권이 존재하거든요. 근데 7일 지났으니까 상소권 소멸을 했습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하느냐? 상소권 회복 청구서를 함께 보내는 거죠. 이 상소권 회복 청구서가 이 부적법 무효를 적법 유효로 만드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상소 제기를 해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동시에 돼요. 동시에. 그러니까 부적법 무효인 수송행위인 상소 제기 이거와 이를 취하는 행위인 상소권 회복 청구서가 같이 들어가는 거죠. 이런 것을 단순 추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부적법 무효인 행위와 이를 취하는 행위를 함께하는 게 단순 추안. 됐죠? 그 다음에 약식 기소를 하면 약식 명령이 발령 그리고 송달되죠. 그럼 7일 지나면 확정이 돼요. 7일 내에 정식 재판을 청구할 수 있거든요. 정식 재판 청구는 7일 동안만 있습니다. 그럼 7일 지나면 정식 재판 청구는 소멸되잖아요. 그런데 7일 지나서 정식 재판 청구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럼 이 부적법 무효예요. 그리고 이걸 적법 유효로 만드는 방법은 정식 재판 청구권 회복 청구서를 함께 보내는 겁니다. 그러면 회복 청구서 그 내용이 충분히 7일 내에 정치재판 청구하지 못한 그런 부득이한 사유가 소명이 되어지면 받아주거든요. 자, 이거는 우리 단순 추안이라고 하는 거죠. 부적법 무효인 수송행위와 이를 취하는 행위를 함께하는 것. 이게 단순 추안이다. 됐죠? 그리고 여러분 여기서 이제 뒤에 가면 우리가 또 한번 볼 건데 주의해야 될 것은 상소권 회복 청구에 대한 회복 결정이 있으면 7일 내에 상소되게 한다. 또는 정치재판 청구권 회복 청구에 대한 회복 결정이 있으면 7일 내에 정식재판 청구한다 하면 OX야. X입니다. 얘는 단순 추안. 함께 해야 돼. 함께. 됐죠? 취하는 행위와 그 다음 부적법 무효인 수송 행위를 같이 하는 것. 함께 해야 된다는 거 예, 기억하시고요. 이게 단순 추안이다. 그 다음 보증적 추안이요. 보증적 추안은 일단 변호인 스님의 추안. 우리 판례는 인정하지 않죠. 변호인 스님의 추안은요. 예, 원심이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판결을 선고했는데 7일 내에 상소를 제기해야 되는 거잖아요. 7일 내에 상소를 제기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기록이 넘어와요. 상급법원에. 상법이 넘어와요. 그러면 상급법원에 상소 이유서 있잖아요. 항소의 경우에는 항소 이유서, 상고의 경우는 상고 이유서가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누가 제출한다고요? 뭐 항소인, 상고인 제출해도 되고 변호인 스님돼 있으면 변호인이 해도 되죠. 근데 변호인이 하기 위해서는 선임이 돼야 되는 거죠. 그죠? 선임이 되어야만 변호인으로서 권리 의무가 생기는 거니까요. 근데 아직 선임이 되지 않은 자가 항소 이유서, 상고 이유서 제출했습니다. 이거는 무조건 무효예요. 뭐가 빠졌습니까? 변호인 선임이 빠졌죠. 그럼 나중에 변호인 선임서가 들어오면 되지 않냐. 항소 이유서, 상고 이유서 제출 기간 20일 지난 뒤에 그때 들어오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했더니 우리 판례는 안 받아줍니다. 변호인 선임의 추완,
변호인 스님스가 빠져있죠. 이걸 추가해서 항소 유서를 완성시키는 거, 상고 유서를 완성시키는 거 인정하지 않겠다는 게 판례죠. 그게 부정설이 판례다. 근데 사실 절충설이 판례다라고 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그러면 항소 유서, 상고 유서 제출 기간 도가 전에 그리고 변호인 스님스 들어오면 그때는 판례가 이야기 없지만 당연히 항소, 상고, 유서, 도가 후라고 판례가 돼 있으니까 도가 되기 전이라면 이거는 항소, 유서, 상고, 유서 측법 위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완전히 부정하는 게 아니고 변호인 스님의 추안을 절충적인 입장 아니냐. 저도 사실 절충설이 맞다라고 봐요. 판례의 태도를 보면. 그런데 그런 부분은 지금까지 물어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판례는 전부 다 항소, 유서, 상고, 유서 제출 기간 도가 후에 변호인 스님에서 들어온 경우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만 판례가 있으니까 그냥 우리는 부정설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밑에 이제 친고죄 즉고발 사건 고소 고발의 추안. 자, 이것을 볼 건데 친고죄는 고소가 있어야 되잖아요. 즉고발 사건은 고발이 있어야 돼. 근데 만약에 친고죄 고소, 즉고발 사건 고발 없이 기소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기소된 뒤에 나중에 고소나 고발이 추가되면 이 공소행위가 즉법유예로 완성될 수 있는가? 이게 고소 고발의 추안이죠. 여러분 친고죄 즉고발 사건 고소 고발이 있어야 되는데 고소 고발 없이 기소를 했으니까 검사의 공소행위 그 자체에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문제가 있죠. 잘못이 있죠. 친고죄라는 거 고소 있어야 된다는 거 다 알면서 왜 고소 없이 기소를 했냐 말이지. 즉고발 사건 고발이 있어야 된다는 거 알면서 왜 기소했냐 말이지. 너희 공소에 그 자체에 문제가 있어. 추가하는 거 이거 안 돼. 추안 인정하지 않아요. 그죠? 그럼 공기판 들어져요. 그럼 다시 기소해야죠. 기판력 없으니까 기소 가능하잖아요. 다시 고소 고발 받아서 기소하면 되죠. 근데 여기서 이제 제가 이런 말 해볼 거예요. 비친고죄 있잖아요. 비친고죄 고소 없이 기소를 했습니다. 근데 심리를 해보니까 이게 비친고죄가 아니고 친고죄인 거예요. 친고죄로 공장을 변경을 했습니다. 자, 이 경우라면 검사의 공소 제기 시점에는 문제점이 있어 없어? 문제점이 없잖아요. 공소 제기. 비친고죄는 고소 없어서 기소 가능하니까. 이게 친고죄로 바뀔지 검사가 어떻게 알아요? 이런 경우에는 검사의 공소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경우라면 예외적으로 고소의 추안을 인정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비친고죄로 고소 없이 기소가 됐는데 고소 없이 기소가 됐는데 나중에 공장 변경을 통해서 친고죄로 바뀌면 그때는 이제 고소가 없으니까 이때는 검사 공소에 하는 시점에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고소의 추안을 인정하겠다는 거. 이게 판례라고 하면 틀립니다. 이런 경우라 하더라도 학자들은 고소의 추안을 인정해야 된다라고 그런 주장하는 학자가 있긴 하지만 우리 판례는 일관되게 고소의 추안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이렇게 꼬시는 거예요. 자, 넘어오면 안 돼요. 고소의 추안은 우리 판례는 자, 일률적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다음 공사실의 추안. 이 긍정하는 게 다스리고 또 판례입니다. 자, 공장의 공사실 일부만 특정하고요. 일부는 불특정입니다. 근데 공소장 보정이나 공장 변경을 통해서 나머지 내용을 명확히 특정했다면 공장 변경을 통해서 공사의 불특정의 하자가 치유된다는 게 우리 판례입니다. 됐죠? 다스리고. 그 밑에 공장 변경을 통한 공소 제기 시 하자 치유. 이건 제일 이 부분에서 지금 뜨고 있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친고죄는 여러분 고소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고소가 취소했습니다. 또는 고소가 없어요. 지금 현재. 또 반의사 불벌죄는 처벌 불이나 의사표시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기소하기 위해서는. 근데 불처벌의 의사표시가 있습니다. 저 불처벌 의사표시를 다른 말로 그냥 고소 취소하고 해도 되는데 고소 취소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기소하면 돼? 안 돼? 안 되죠. 근데 기소했습니다. 그러면 기소에 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흠이 있잖아요. 흠이. 하자가 있잖아요. 문제점이 있잖아요. 뭐 친고죄는 고소가 없다는 문제점. 네. 그다음 반의사 불벌죄는 불처벌의 의사표시. 고소 취소가 있다는 문제점이 있잖아요. 근데 공장을 변경해버렸습니다. 뭐로? 자, 비친고죄, 비반의사 불벌죄로. 그러면 공소제기 시 있던 이 혐의 어떻게 돼? 치유가 된다는 게 우리 판례죠. 그래서 이제 판례 사안이 하나 있습니다. 협박이요, 협박. 협박죄로 고소를 했다가 고소를 취소했습니다. 협박을 기소하면 되지?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협박은 반의사 불벌죄인데 고소 취소했다는 것은 처벌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럼 기소하면 안 돼. 근데 기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흠이 있잖아요, 그죠? 흠이 있잖아요. 불처벌 의사표시가 있다는 흠이 있잖아요. 근데 심리해 보니까 이게 협박이 아니고 공갈미수인 거예요. 공갈미수로 공장을 변경해버렸습니다. 이 공갈미수는 반의사 불벌죄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공소 제기 시즌 이 문제점이 치유가 된다는 게 판례였죠. 뭐 이런 것들 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제가 설명했던 내용은 시험에 다 나오는 내용이니까 이 내용까지만 잡고 있으면 이 부분 문제는 다 풉니다. 이 부분 문제는 다 푼다고요. 이 내용들 중에 하나라도 아리까리한 게 있으면 여러분이 가지고 가장 많이 보는 기본서나 핵심 정리서는 가지고 쉬는 시간에 와. 그래서 내가 이걸 집어 설명해 줄 테니까 알겠죠? 그렇게 해서 뭐 메꾸세요 이름들. 그리고 더 좋은 것은 이렇게 설명드렸죠.
결국 여러분 듣기만 했고 여러분 보지 못했거든요. 그러면 기출문제집에 해당 파트의 문제만 한번 풀어보시면 안 틀립니다, 여러분. 안 틀린다니까요. 정말이라니까요. 왜 그러냐면 이제는 여러분이 수동적으로 계속 들은 게 아니고요. 여러분이 모르는 것만 아주 여러분이 정말 즉각적으로 여러분이 주도가 돼가지고 보는 거니까 안 틀립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제도 밤에도 잠깐 이야기했는데 정말 내가 답답해서 그러는데 정말 안타까워서 그러는데요. 일요일 하루 정도는 빼놓고요. 여러분이 한 주 동안 공부했던 것 중에 뭔가 잘 안 풀리는 파트 있잖아요. 그러면 다른 거 다 집어치우고 기본 강의, 해당 부분에 프리패스 갖고 있는 친구도 있을 거예요. 그 기본 강의만 딱 들어보고 그 다음 심화 강의, 기본 강의에서 판례 같은 거 좀 안 해주니까 심화 강의 해당 부분만 딱 판례 들어보고 그래서 기출, 해당 부분의 기출 아니면 우리 다른 배 문제집에 그 부분 파트 문제만 딱 풀면 문제가 다 풀릴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이전에 기본 강의 들었던 느낌과 다르단 말이야. 여러분이 부족해가지고 여러분이 보고 싶어서 딱 그 부분을 여러분 적극적으로 듣는 거니까 훨씬 잘 들릴 거라. 훨씬 잘 들릴 거고 문제를 풀면 조금 전에 들었던 거 풀면 내가 왜 이걸 몰랐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잘 풀릴 거야. 그러면 그대로 시험장에 들어간다 했을 때 그 느낌이 사라지냐? 절대로 사라지지 않을 거다. 이렇게 해서 일요일 정도 빼놓고 차라리 일요일이 다른 거 뭐 하는 것보다도 그렇게 활용해봐. 한번 썩는지 치고 한번 해보란 말이야. 다 해결될 이것을 계속 가지고 간다. 그래서 또 6개월 더 한다고 또 그때부터 막 모든 과정을 또 따라간다. 그래 하지 말고 지금 이제 남아있는 이 60일이면 충분하다. 그게 해봐봐라. 내 이상 알는 소리만 좀 하지 말고. 맨 밑에 여러분 왼쪽 하단에 자 이게 그나마 이제 이번에 올해 뭐 경간에도 나왔던 것이죠. 여러분 수동행위 유형무효 이거 한번 볼게. 사기 강박 착오에 의한 수동행위. 사기 강박 착오에 의한 수동행위. 자 갑이 사기 강박 착오. 갑이 사기 강박을 했어요. 을이 착오에 빠졌죠. 그리고 을이 소동행위를 했어. 이 소동행위가 실체 형성행위면 유효입니다. 사기 강박 착오에 빠져 소송행위를 했을 때 이게 실체 유죄 무죄에 관한 소송행위를 하면 자 이것은 이놈의 의사대로 판단하는 게 아니고 당의 실체에 합치되는가를 보는 거야.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쏘가서 네가 유죄라고 네가 범죄를 했다고 이야기를 하면 너 무죄 막면해 준다. 최근에 법이 이렇게 바뀌었다라고 누가 속인다면 해보자. 그래요? 그래 정말 바뀌었어요? 바뀌었어. 그래 나 했어요. 라고 한다고. 이놈이 지가 했다라고 하니까 너 유죄 이렇게 때리는 거 아니거든. 내가 했다라고 해도 법원에서는 여러 가지 증거를 막 조사한단 말이야. 해보니까 요놈이 정말 범죄를 범했으면 유죄고 지가 했다라고 하니까 유죄가 아니고 지가 했다는 이 말도 물론 고려는 하겠지. 그런데 이것이 법원이 판단한 실체에 그대로 합치가 되면 받아주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내가 했다는 말도 다 부정돼. 그래서 지가 지 자발적인 지가 하고 싶은 그 의사대로 착오 없이 의사표시했는가 이게 중요한 거 아니란 말이야. 실체에 관한 내용은. 실체에 그대로 합치되는 의사표시일 때만 받아줘. 그래 이거는 전혀 문제가 안 되지. 이건 또 몰라도 돼. 이 시험에 안 물어보니까. 실체 형성행위는 무조건 유효. 그리고 물어보는 것은 절차 형성행위입니다. 우리 형사소송법은 실체를 밝히는 일련의 절차니까 때로는 절차를 만드는 행위도 있고 수동행위도 있고 실체, 유죄무죄를 밝히는 수동행위도 있거든. 뭐 증거조사 같은 것은 유무죄를 밝히는 행위고 그 다음 뭐 공소제기하고 뭐 이런 것들은 상소제기하고 뭐 이런 것들은 절차를 만드는 수동행위지. 상소 포기하고 막 이런 것들. 그런데 이 절차 형성 행위가 착오에 빠져서 이루어졌다는 거지. 그럼 이거는 원칙 유효입니다. 왜 그러냐면 절차 유지의 원칙 때문에. 절차는 계속 유지해 나가야 되거든. 내가 착오에 빠져서 이런 수행을 했다 해가지고 다시 원칙으로 돌아오면 절차가 앞으로 가지는 못해. 그래서 원칙적으로 그대로 유효야. 근데 예외적으로 절차 형성 행위는 무효가 되는 경우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세 가지 요건이 구비돼야 돼. 착오가 아주 중대해야 돼. 통상인의 판단에서 봤을 때 착오가 중대한 착오가 된다. 통상인의 판단이다. 이 통상인의 판단 알겠지? 당사의 판단 아니다. 통상인의 판단. 위에 통상인 판단하면 적어도 좋아. 통상인의 판단, 착오의 중대성. 통상인의 어떤 판단으로 봤을 때 착오가 중대한 착오가 된다고. 우리 통상인의 판단, 좀 이따 하나 할 건데 우리 기피 신청 사유. 기피 신청 사유. 좀 이따 나와요. 안 줘도 돼. 우리 기피 신청. 불공평한 재판의 우려라는 것은 통상인의 판단, 객관적 사정이라고 했지. 거기도 이제 당사자의 판단 이렇게 또 나오거든요. 당사의 판단, 주관적 사정 이렇게 나오잖아요. 좀 이따 한번 보여드릴게. 우리 필기 노트에 다 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통상인의 판단, 착오가 중대한 착오가 되고 그 다음 두 번째, 착오의 불규칙성. 을이 착오에 빠져 수송행위를 할 때 을에게 어떤 잘못이 없어야 된다고. 기속시킬 책임이 없어야 돼. 그래서 여기서 판례 하나 있죠. 판례. 갑은 교도관이고 을은 항소인이라 해볼게. 교도관이 내어주는 항소 보기서를 을이 항소장이라고 잘못 믿었어요. 항소 보기서인데 항소장이라고 속인 거죠. 교도관이. 그게 확인을 해보지도 않고 거기다 서명 무인을 했다고. 서명 무인을 했다고.
그럼 이건 어떻게 되느냐? 절차 형성을 한 거 맞죠? 착오가 중대한 거 맞아요. 왜? 지는 항소를 되게 한다는 생각이니까. 근데 이게 항소 폭인지 몰랐죠. 착오가 중대한 거 맞아요. 그다음 착오에 빠져 소송 행위를 할 때 자기의 잘못이 없어야 되거든요. 근데 있어 없어? 있죠. 확인해 보지도 않은 잘못이 있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요건 달라. 그래서 무효가 되지 않고 원칙대로 유효가 됩니다. 항소 포기는 유효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항소 같은 거 제기하실 때 이런 거 쏘가가지고 항소 포기에서 서명무인하면 원칙 유효입니다, 여러분. 네, 나중에 쏘갔다 이렇게 하면 안 받아줍니다. 잘하셔야 돼요. 여러분 재판 받는 것은 부르보도 뻔하잖아요. 특히 이 친구. 미안. 자, 여기 이제 두 번째 요건 착오의 불기체성 했죠. 세 번째 요건 현저한 반증이. 이것을 무효로 하지 않고 그다음 유효로 이렇게 하는 것이 현저히 정의에 반하는 이런 세 가지 요건이 갖춰지면 절차 형성 행위가 예외적으로 무효가 돼요. 이 세 개의 요건 기억해 주세요. 정의에 반해야 돼. 이거 우리 경관에 법률에 반하는 이런 경우로 물어봤죠, 그죠? 틀리죠. 정의에 반할 때. 자, 통상인의 판단, 착오가 중대한 착오에 되고, 그다음 착오에 빠져 소송행위를 할 때 기소시킬 책임이 없어야 되고, 그다음 세 번째 현저히 정의에 법률이 아니고 정의에 반할 때 이때 절차 형성 행위가 예외적으로 무효가 된다는 것. 이거 기억해버리라. 이거 나오면 이거는 어려운 문제예요. 좀 출제자가 좀 난도 있는 문제라고 하고 생각하는 문제란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게 이전에 검찰 사무직 5급이 있었을 때 그때 나왔던 문제고, 그다음 경관에 주로 나오는 거고 7급에 나오는 그런 영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난이도 있다라고 출제는 생각하고 내는 문제란 말이죠. 됐습니다. 넘어갈게요. 앞으로 우리 시험은 내가 아무리 봐도 수사권이 독립이 되는 순간 여러분들은 무게감이 훨씬 있대. 그리고 이거는 뭔가 지금 현재 20문제 체계 이 선택 과목 이건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거. 정 안 된다면 나중에 수사 경과 시험이 어렵건 뭐 하건 하여튼 이거는 틀림없이 바뀐다. 근데 바뀌는데 내 생각으로는 채용부터 바뀌지 않을까 싶다. 나중에는 향후는. 그럼 여러분이 나중에 경찰 돼가지고 수사를 이제 들어갔을 때 여러분 후임보다 더 법률식에 해박이 되겠지. 지금 잘해놔라. 그리고 무조건 나는 수사하기 싫다가 아니고 수사로 가는 게 좋다, 여러분. 지금 내 그 제자들 보니까 전부 다 수사경찰 시험 본다고 누구나 다 그러더라. 왜? 수사경찰을 가면 국가직 경찰을 안거든. 지금 현재는 국가경찰 하고 싶고 지방 자치경찰 좀 하기 싫다는 이런 그게 많더라. 근데 제주는 실제 자치경찰 경쟁률이 엄청 높았거든요. 그 이유가 있더라니까. 알아보니까 그거는 제주 자치경찰로 넘어가면 뭐 특진도 있고 이렇게 막 걸려 있었대. 혜택들이 되게 많았대요. 그리고 그 당시 경쟁이 되게 높았던 거고 지금은 그렇지 않대. 지금은 특별한 혜택 같은 게 없대. 국가적경찰이 자치경찰을 지원하는 사람의 혜택이 지금 뭐 딱히 내놓은 혜택이 없대네. 또 전부 다 자치경찰 돌리면 그런 혜택을 줄 수는 없겠지, 그지? 그래서 지금은 이 수사 경과를 뭐 시험 보겠다는 그런 제자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잘해둬라. 자, 법원의 구성 이제 들어갈게요. 법원의 구성. 이거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 어떤 게 하나 있어요? 그나마 이제 여러분 하나 볼만한 내용이 출제빈도는 좀 낮은데 공판조사 같은 게 있다, 그죠? 공판조사. 우리 수송제를 중에 공판조사. 공판조사의 작성 주체는 누구예요? 한번 가볍게 구수로만 정리해 볼게. 공판조사의 작성 주체는 누군데? 재판장 등 법관이 아니고 바로 법대 바로 밑에 앉아있는 법원 사무관 등이다, 그죠? 법원 사무관 등이 공판조사의 작성 주체가 되고. 그 다음 이 공판조서 반드시 적어야 되는 사항이 있는데 거기에 검사의 출석 여부 이거 아니다, 그죠? 뭐 피고인 출석 여부 뭐 이런 것들 한번 생각해 보면 되고, 검사 변호인 출석 여부가 아니고 뭐 피고인 출석 여부라는 거 우리 한번 나온 적이 있지, 우리 채용 시험에. 법원 측에 나왔던 것을 그대로 컨트롤 C, 컨트롤 V 했던 문제예요. 이거는 사실 법원적 문제거든. 공판조서에 필요되는 사항은. 그걸 왜 그렇게 해가지고 그 출제를 했을까? 그대로 갖다 복사해가지고 발랐더라니까, 세상에. 하여튼 그런 건 출제가 안 하겠고 우리한테 이제 지금은 나올 가능성이 좀 약하지, 이 부분은.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제 기억해야 돼. 공판조서에 열람 낭독 청구권이 있다. 열람 낭독 청구권. 열람. 그리고 이제 낭독을 청구하면 낭독을 해준다. 열람을 청구하면 열람시켜야 돼. 그리고 이제 낭독 청구하면 낭독에 응해야 된다. 만약에 열람 낭독 청구에 불응한 그 공판조서는 어떻게 돼? 증거를 못하지. 그 공판조서 자체뿐 아니라 그 공판조서에 기재가 된 진술 또한 증거를 못한다. 이런 것들. 원하는 식의 열람 등사를 못했는데 변론이 종결되기 전에 만약 했다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방어권 행사 입장이 있었는가 없었는가 따라 다르다, 그죠? 방어권 행사 입장이 있었다면 증거로 쓸 수 없고 방어권 행사 입장이 없었다면 증거로 쓸 수 있다는 이런 내용들도 같이 기억해 주면 되겠고. 다음 공판기 이제 부수적으로 다음 공판기일에 주요사항 요지를 조세에 의해서 고지해야 되는데 아직 정리가 되지 않았다면 조세에 의하지 않고도 고지가 가능하다는 것. 법원 사무관이 말이죠. 이때 정관 변경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고 없다고? 이의제기할 수 있다라는 것. 그러면 이에 대한 재판장 의견을 기재한 조서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다는 것. 뭐 이런 것들을 부수적으로 같이 쭉 기억해주면 공판조사 다 되는 거죠. 그 다음 재판 확정 기록 있잖아요. 재판 확정 기록. 재판 확정 기록은 검찰이 가지고 있는데 이 확정 기록에 대해서 누구든지 권리구제나 뭐 이런 것들, 뭐 학술 연구 이런 것들 목적으로 확정 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검찰청에 가서 열람 등사를 할 수 있다, 그죠? 열람 등사를 할 수 있다는 것. 뭐 확정 판결서나 증거 목록 같은 것은 법원이 가지고 있으니까 법원에 가서 열람 복사 가능하다는 것. 근데 만약에 검찰이 이걸 거부나 제한을 하게 되면은 어떻게 해요? 검찰청에 대한 법원에 가서 열람 복사, 열람 등사를 뭐 청구할 수 있다는 것.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했고, 그죠? 이렇게. 자, 그 정도 뭐 하면 되고 그 내용은 그리 중요하지 않아요. 그다음 송달에 관한 내용이 있는데요. 송달은 사실 법원 직용입니다. 법원 출제를 보면 송달이 없는 월등히 많거든요. 우리한테는 송달이 그리 나올 가능성이 약하니까 이것들 한번 보고자 하면 나중에 한번 가볍게 정리해 보시고 송달은 그렇게 중요성이 없다는 겁니다. 자, 이제 그러면 이제 소송의 3주체로 들어가면 되는데 소송의 3주체는 응원강 중요해요. 너무너무 중요하거든요. 여기는 무조건 시험에 나옵니다, 여러분. 자, 들어가 볼게요. 이제 법원의 구성. 일단 여러분 이제 법관이라는 거 있잖아요. 법관이라는 것은 법복을 입고 재판하는 그런 직업을 가진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 전부 다 통칭해서 법관이라고 해요. 법관에는 뭐 대법원장, 대법관 그리고 판사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 간단하시고요. 자, 우리 기소 전에는 우리 지방원 판사 있죠. 각종 영장을 발부하고 영장 실질 심사 또는 적부심, 증거 보전, 또 서상 증인 신문 뭐 이런 것을 하는 지방원 판사요. 이것의 이름이 뭔데요? 수임 판사죠. 수임 판사, 수임입니다. 이 수임 판사의 재판은 결정밖에 없어요. 이 결정에 대한 불복은 원래 안 되는 거죠. 근데 예외적으로 불복이 되는 것 2개 정도 딱 기억하시면 되는데요. 뭔데? 우리 구속적부심에서 구속적부심에서 할 수 있는 결정은 3개입니다. 기각결정, 석방결정, 또 한 개 더. 석방인데 어떤 석방? 보전금, 납입조건부 석방결정. 보전금, 납입조건부 석방결정에 대해서는 보통항으로 불복 가능하다는 판례, 이거 하나 기억하고, 그다음 증거보전 청구, 증거보전 수사상 증인신문 말고 증거보전 청구 기각결정에 대해서 3일 이내 항고로 불복 가능하다는 거, 이거 딱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 이제 기소가 되면은 우리 기소받은 지방법원을 뭐라고 불러요? 수소법원이라고 하죠. 이 수소법원에 법관 한 명이 재판한 단독이라면 뭐 그거는 뭐 큰 문제가 없고요. 그놈이 곧 법원이거든요. 그런데 법관 3명이 팀을 짜가 재판한 합의부 같은 경우에는 그 합의부를 우리 법원이라고 하죠. 이 법원의 구성원, 가운데 앉아있는 놈은 재판장, 양쪽은 합의부원 또는 배석판사라고 합니다. 이렇게. 그 합의부의 명을 받은 법관을 수명법관이라고 하고, 그 다음 이 법원이 다른 법원의 판사한테다가 촉탁을 합니다. 촉탁. 우리 이 촉탁, 부탁인데 우리 법에서는 촉탁이라고 표현을 해요. 촉탁. 또는 촉탁을 했는데 촉탁받은 판사가 다시 이 탁을, 부탁탁을, 촉탁을 다시 또 다른 놈한테 또 전달하는 거야. 탁을 또 전달하는 거. 전달받은 탁을 전달, 촉탁을 전달받은 판사를 전탁 판사라 하는데요. 전탁, 촉탁, 전탁 전부 다 촉탁이든 전탁이든 받은 판사를 뭐라고 한다고요? 받을 수를 써가지고 수탁 판사예요. 수탁 판사. 수탁 판사 됐죠? 수탁 판사. 암탉 아닙니다. 내가 안 하고 넘어가면 계속 이 글 써가지고요. 그냥 한번 했어요. 여러분 거 미안해요. 여러분 뭐 고통스럽겠지만. 내도 이해해 주세요. 수탁 판사예요. 수탁 판사. 됐죠? 이렇게. 자, 수소법. 너희들 표정이 너무 뭐 혐오스럽다는 표정이라서 내가 뭐 강의가 더 이상 안 되네요. 자, 그러면 넘어가서 이제 법원의 관할 들어갈게요. 자, 관할 이제 그러면 지방 법원들 뭐 각 지방들마다 다 있잖아요. 그리고 어떤 범죄가 발생하면은 이제 기소를 할 건데요. 그러면 우리 이제 재판권부터 잠깐 개념 잡고 들어갈게요. 이 재판권이라는 것은 사법권입니다. 어떤 특정 범죄를 전제로 하는 게 아니고요. 사법권, 재판권이라는 것은 그냥 대한민국 법원이 어떤 사건을 재판할 건지 미리 정해놓는 것이에요. 이건 사법권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당연히 대한민국 땅에서 발생한 범죄, 또 대한민국 국민이 범한 범죄를 가장 기본적으로 대한민국법원이 재판하겠죠. 이거 말고도 물론 또 있긴 해요. 여러분 형법에서 이제 공부하시잖아요. 그런 세밀한 내용들은 형법에서 하시고. 재판권이 없는 사건을 만약에 대한민국 법원에 기소하면 캐나다 시민권자가 캐나다에서 위조 사무소를 행사했다면, 자, 이거 우리 대한민국 법원에 기소하면 뭐 공기판 왜? 재판권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이제 재판권을 전제로 해서, 그러면 대한민국은 각 지역들마다 법원이 있는데 만약에 대한민국권이 재판권을 가지고 있는 사건인데 그러면 아무 때나 입맛대로 골라서 기소하면 되느냐? 아니죠. 관할 법원에 기소해야 되죠. 관할권을 가지고 있는 법원에. 그죠? 그 관할권 들어가는 겁니다. 관할권이요. 관할권. 만약에 관할권이 없는 법원에 기소를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때는 관할 위반 판결로 종결하게 되죠. 관할 위반 판결, 관할 위반 판결 이렇게. 자, 그러면 법원의 관할은 어떻게 정해질 거냐? 일단은 관할은
법에 정해져 있는 관할인 법정관할과 재판을 통해서 정해지는 재정관할로 나뉘어지는 거죠. 법에 정해진 관할을 법정관할이라고 하는데 여기는 다시 고유관할하고 관련 사건 관할이 있습니다. 먼저 고유관할이라는 것은 토지관할, 그리고 사물관할, 그리고 신법관할이 있죠. 이 토지관할이라는 것은 어느 토지, 어느 땅에 있는 법원에 기소할 거냐. 대한민국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고 있는 사건인데 대한민국 법원은 각 지역들마다, 각 지방들마다 다 있으니까 도대체 어느 토지, 어느 지방에 있는 법원에 이 기소할 거냐. 이게 토지관할이요. 범죄지에 소재하고 있는 법원에 기소해. 뭐 이렇게. 또는 피고인의 주소, 구소, 현재지요. 피고인입니다. 피해자라고 하면 틀리죠. 이거 조심하셔야 돼. 자, 피고인입니다. 피해자 안 돼요. 뭐 간단하게 메모하실 분들은 빠르게 메모하세요. 피고인의 주소, 구소, 현재지. 피해자가 아니란 말이죠. 피고인의 출석의 편의를 위한 것이니까. 또 여기 현재지라는 것은 임의로 현재 있는 것뿐 아니라 적법 강제한 현재지도 들어간다는 것. 됐죠? 그리고 주소, 구소, 현재지는 여러분, 주소, 구소, 현재지는 옮길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시점, 기준을 잡아야 돼. 그지? 어느 시점에? 공소 제기할 때 주소, 구소, 현재지이면 나중에 주소, 구소, 현재지를 옮겨도 토지관할 위반은 아니다. 뭐 이런 것들 기억해야 되고. 됐죠? 이건 뭐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범죄지라는 것. 이 범죄지라는 것은 전부 또는 일부죠. 전부 또는 일부. 그래서 실행행위지, 중간지, 결과 발생지 전부 다 범죄지가 되고 또 공모공동정범 같은 경우에는 어디 공모지도 범죄지가 된다는 것. 공모지도 범죄지가 된다는 것. 이거 기억하면 되겠고.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하면 되겠네. 이제 등록 기준지 있죠. 등록 기준지. 등록 기준지는 토지관할권이 없죠. 이런 것들 다 됐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그 항공기 있잖아요. 항공기 또는 배 있잖아요. 요거에서 이제 범죄가 발생했다면 공해상에서 항공이나 배에서 이제 범죄가 발생했다면 토지관할권 어디에? 선적, 선착, 기적, 기착지에 그죠? 선적, 선착, 기적, 기착지에 토지관할권이 인정된다는 것. 이 정도 하나 또 부수적으로 기억하면 되겠죠. 국가직에 최근에 한 번 나왔어요. 한 번. 그다음 사물관할요. 이제 사물관할. 그러면 토지관할 정해졌죠? 그러면 이 법원에 법관 한 명이 재판할 건지 법관 세 명의 팀을 짜가 재판할 건지 이 문제죠. 이게 바로 사물관할. 사건의 경중에 따라서 그지? 이거는 여러분 형소법에 있는 게 아니에요. 어디에 있다고요? 법원 조직법에. 무엇을 원칙으로 한다고요? 단독을 원칙으로 해요. 근데 예배적으로 합의가 재판하죠. 자, 중범죄 어느 정도요? 사형, 무기, 단기가 1년 이상 징역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 사형, 무기, 단기 1년 이상의 징역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이 곧 합의 심판 사건이 된다는 것. 됐죠? 자, 그러면 신급관할. 신급관할은 우리 3심제잖아요. 그리고 1심 재판, 2심 재판, 3심 재판 누가 재판할 거냐. 1심을 단독 했다면 2심은 바로 그 지방법원의 합의. 1심을 합의가 있다면 2심은 고등법원, 3심은 올 대법원. 됐죠? 여러분 공부가 익히 된 친구들이 의외로 가장 기본적인 것을 놓치는 경우가 있어. 이 강의는 가장 기본적인 개념도 다 점검을 하는 거니까 이것도 한번 내가 알고 있다고 해서 넘어가지 말고 한 번 더 다져봐봐. 정말 어이가 없는 경우들이 있다. 간혹 가다가. 거의 기본 강의만 듣고 있는 친구들이 맞추는 문제야. 볼록이한테도 물어봐라. 볼록이도 똑같은 이야기 하더라. 기본 강의만 들어도 맞추는 애들, 기본 강의 들었던 애들이 쉽게 맞추는 문제를 오히려 엄청나게 공부된 친구가 틀린 경우가 있더라. 그리고 이제 공부가 됐다고 이건 안다 생각하기에 아예 안 보는 거지. 그리고 이제 익히 뭐 어려운 판례들 있잖아. 이런 것들만 계속 맞추는 거야. 그리고 이 강의를 통해서 가장 기본적인 개념도 한 번 더 다져봐봐. 안다라고 그냥 귀 막고 있지 말고. 자, 됐죠 이거? 그 다음 관련 사건 관할 들어갈게요. 관련 사건 관할. 일단은 관련 사건이라는 것은 수개의 사건이요. 여러 개의 사건이 서로 관련이 있다는 거지. 관련이 있다 보니까 이 관련 있는 사건은 자, 한 개의 법원에 몰아주겠다는 거지. 이 관련 있는 여러 개의 사건을 한 개의 법원이 재판할 수 있게끔 이 병합관할권을 인정해 주는 거지. 이걸 우리가 지금부터 볼 거예요. 원래 법원은 사건 한 개를 재판하는 게 원칙이거든. 그런데 여러 개의 사건을 한 법원이 모아서 재판할 수 있게끔 병합해서 관할할 수 있게끔 병합관할권을 인정하거든요. 왜? 관련 있는 사건이다 보니까. 그럼 일단 관련 있는 사건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부터 먼저 알아야 되겠다. 그지? 그리고 관련 사건 먼저 보는 거예요. 관련 사건이라는 것은 자, 갑이 A죄, B죄, 1인 2와 수죄. 이건 실체적 경합범을 의미한다. 그지? 상상적 경합은 여기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 이거 알아야 돼. 최근에 변호사 문제에 자동차 안에 타고 있는 사람 너무 얄미워가지고 딱 던져가지고 자동차도 손괴하고 안에 있는 사람 다치겠다. 자, 이런 거 이제 관련 사건을 물어본 문제야. 이게 관련 사건일까 아닐까? 아니지. 왜? 상상적 경합이니까. 상상적 경합은 수개의 사건이 아니지. 우리 소송법상은 한 개의 문제니까 관련 사건이 아닙니다. 관련 사건은 수개의 사건이에요.
우리 수성법에서 상상경험을 수개의 범죄로 놓고 판단해야 되는 것은 딱 한 군데라고 했다, 그지? 공소시효 부분에서만. 나머지는 전부 다 하나의 범죄로 놓고 판단해야 돼. 자, 됐죠? 그 다음에 밑에 가벌이 A죄, 수인이 공동으로 범죄. 이 수인이 공동은 이걸 공범을 말한다. 형법 총칙상의 임의적 공범뿐만 아니라 형법 각칙상의 합동범, 필요적 공범 다 포함된다는 것. 이 기억을 딱 하고. 또 한 개 더 기억한다면 일가 친척 X. 이거는 절에 한 번 나온 적이 있어. 아주 오래전 판례고 간첩죄로 광주에 사는 사람들이 간첩죄로 이 일가 친척들이 전부 다 연루가 됐던 사건이 있거든. 일가 친척이라는 이유만으로 수인이 공동으로 이제 관련 사건을 볼 수 있는가? 없다. 일가 친척 X. 그다음 가벌이 갑도 A죄, 을도 A죄를 범했네. 뭔데? 수인이 동시에 동일한 장소에 범한 죄. 이거 뭐라 하나? 동시범도 관련 사건이라는 것. 이거 기억해주고. 이거 관련 사건이 아니다. 이렇게 시험에 나온대. 그 다음 은인이 허장과 그 본범이죄. 은인이 허장 성세를 부린단 말이야. 범인은익죄, 증거인멸죄, 위정죄, 허위감정, 통역죄, 작물죄와 그 본범의 죄. 이게 관련 사건이라는 것. 됐죠? 자, 그럼 이제 넘어가서 재정관할은 조금 이따 이제 볼 거고. 자, 관련 사건 관할 이제 들어가 볼게. 사물관할의 병합이 있고 토지관할의 병합이 있다, 그죠? 넘어가야지. 자, 페이지 넘어가면 자, 사물관할의 병합. 맨 밑에 그림 보자. 이 지도예요, 이게 지도. 우리 오타쿠가 이런 지도 좀 안 그리나 요즘에. 이게 완전히 아주 날렵하죠. 곡수미도 있고. 자, 이 갑이 A죄하고 B죄를 보였네요. 갑이 A죄하고 B죄. 그런데 이게 이 편집하는 사람이 내가 그린 대로 지도를 그려놨어요. 이 사람도 내하고 비슷한가 봐요. 정말 지도처럼 그려줄 수 있을 것 같은데 똑같이 그려놨어요. 자, 갑이 A죄하고 B죄 1인이 완수죄니까 관련 사건 맞죠, 그죠? 그런데 A죄는요, 이거는 단독 사건이고 B죄는 합의 심판 사건입니다. 둘 다 대구에서 했어요. 또는 강조는 보지 마세요, 지금. 일단 손가락 가려보세요. 자, A죄 대구에서, B죄 대구에서. A죄는 단독 사건, B죄는 합의 사건이에요. 알겠죠? 그러면 기소를 어떻게 해야 돼? 자, 원래 우리 고유관할 이게 원칙이거든요. 사건 한 개 재판하는 거. 그러면 A죄는 어디에? 대구지방법원 단독에. B죄는 어디? 대구지방법원 합의부에. 이렇게 기소해야 돼. 그리고 20원요. A죄는 대구지방법원 합의부에. B죄는 대구고법에. 30원요. 대법원으로. 이렇게 올라가서 재판하는 게 이게 원칙이라고. 이게 고유관할이라고. 고유관할. 그런데 관련 있는 사건이다 보니까 한 곳에서 재판할 수 있지. 이제 그렇게 이제 딱 들어가라. 한 곳에서. 그러면 누가 이 두 개의 관련 사건을 병합 관할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가? 누가? 합의부가. 그럼 이 둘을 모아서 처음부터 검사는 어디에? 합의부에 기소하고 AB를. 그러면 합의부가 그대로 AB를 재판하고 그다음에 이게 어디로 올라간다고? 고등법원으로 올라가고 AB가 그다음에 대법원으로 AB가 올라가면 이게 관련 사건의 병합 관할권을 가지고 있는 것에 병합 기소하고 쭉 올라가는 이런 형태. 이렇게도 돼. 그런데 이제 세 번째 할 거는 뭔데? 세 번째 할 거는 각각 따로 기소했을 때 그러면 병합관을 갖고 있는 것은 어디? 합의부제. 합의부가 병합 심리는 못 하느냐? 할 수 있지.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직권으로 줘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단독은 합의한테로 넘기는 거야. 근데 합의부가 알아야 될 거 아니냐, 그죠? 관련 사건이 단독에 가 있다는 것을, 그치? 이런 경우에 단독은 합의부한테 알려준다. 합의부님, 내가 단독 가지고 있거든요. 이렇게 알려준다고. 합의가 이미 알고 있다면 알려줄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 없겠죠. 이런 것들 형소규칙. 어제 저녁에 우리 했는데 이런 지문들. 이제 합의가 추락하면 넘겨주는 거예요. 며칠에 넘길까? 3일간날이제 4다음에는 뭔데? 5아이가 5일에 넘깁니다. 5일 이내에 넘긴단 말이에요. 자, 병합심리가 필요 없으면 다시 분리해가지고 원래 재판은 한 개 재판하기 원칙이니까 이걸 분리해가지고 병합심리 필요가 없으면 다시 단독 안으로 이송할 수 있어 없어? 이송할 수 있다. 그러니까 병합심리도 할 수 있고 심리분리도 할 수 있다. 이거 먼저 알아야 돼. 오케이. 이거는 20에서도 병합심리 가능하거든. 그리고 만약에 A죄는 집업항소부에 가 있고 B죄는 대구고법에 가 있다. 고법에. 이런 경우도 마찬가지야. 집업항소부는 고법한테 고법님 내가 갑의 단독 사건을 지금 2심 재판하고 있습니다 라고 알려주면 고법이 그러면 주라 내가 할게 라고 병합심리 결정을 할 수 있잖아요. 하면 집업항소부는 고법한테로 5일 이내 사건과 증거물을 다 넘긴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고등법원에서 병합심리를 해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대법원으로 올라가겠죠. 그죠? 병합심리 필요 없으면 분리해서 다시 이송할 수도 있고요. 이것이 중요하시면 돼요. 이제 마지막 하나 손을 딱 떼보면 되죠. 손을 딱 떼보면 또는 광주 이렇게 동일합니다. 이 사물관할에 따르면 만약에 단독 사건을 광주에서 한 경우에도 똑같다고요. 사물관할이 다르면 토지관할은 대구 각건
대구, 광주, 다르건 똑같이 갑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이 논리가 똑같이 적용된다. 근데 시험에는 토지 관할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병합하에 심리할 수 없다. 이렇게 시험에 나오면 틀리죠. 토지 관할을 달리해도 사물 관할이 다르면 관련 사건들이 말이죠. 이런 경우에는 똑같이 합유가 직권으로 병합심의 결정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럼 맨 밑에 한번 정리할게. 병합 관할은 합의부, 병합심리는 합의부의 직권, 항소의 경우에는 고법 직권, 그다음 심리 분리하여 이송 가능. 병합 심리도 할 수 있는 거죠. 심리 분리도 할 수 있는 거고. 됐습니다. 그다음 자, 토지 관할의 병합 이제 들어가 볼게요. 토지 관할의 병합. 자, 갑이 A죄를 범했고 갑이 B죄를 범했다. 근데 둘 다 단독 사건입니다. 근데 한 개는 토지가 다르죠. 광주고 또 하나는 부산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표현해요? 토지 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사건, A 사건, B 사건이 서로 관련이 있을 때. 왜? 이른이 무한수재. 토지 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사건이 관련이 있을 때 이렇게 해요. 이렇게 조지는 거죠. 문제는. 토지 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사건이 관련이 있을 때. 이것은 앞에 어떤 말이 생략되어 있다고요? 사물 관할은 같고라는 말이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토지 관할을 달리하면 사물 관할은 같다는 말을 딱 깔고 이제 읽으시면 돼요. 토지 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사건이 관련이 있을 때 이때는 어떻게 되느냐? 둘 다 단독이잖아요. 그러면 병합 관할을 할 수 있는 것은요. 일단 이거부터 이제 앞번에 이야기했던 대로 그대로 가볼게요. A죄는 광주 단독 사건이니까 어디에 기소해? 원칙대로 광주 단독에 기소하고. 그 다음 B죄는 어디에 기소해? 부산 단독에 기소하고. 그 다음 2심은요. 부산지법 합의부 B죄는. 그 다음에 A죄는 광주지법 항소부에 가고. 그 다음에 A죄는 뭐 대법원에 가고 B죄 대법원 가고. 이렇게 해서 재판하는 게 원칙입니다. 이 고유관할 대로. 이렇게 가도 돼. 그 다음에 아예 처음부터 이것을 한 곳에 모아서 기소할 수 있다고. 관련 사건이니까. 그럼 병합 관할권이 어디에 정해지느냐? 이걸 봐야 되겠지? 관할권이 있는 어느 하나는 다른 사건, 관련 사건도 병합 관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둘 다 단독이니까 지법이고. 그러니까 부산 단독도 대구 단독 사건을 병합 관할을 할 수 있고, 그다음 광주 단독도 부산 그 단독 이 사건 있잖아요. 이 사건을 병합 관할을 할 수 있고. 그러면 둘 다를 처음에 모아서 광주 단독에 기소할 수도 있고, 어디에 기소할 수도 있다고요? 부산 단독에 기소할 수도 있고. 이렇게 부산 단독에 둘 다 A, B를 모아서 기소했다면 이게 부산지법 항소부 대법원 올라가도 되고, 이 둘을 다 모아서 광주 단독에 기소하면 광주 단독에서 광주지법 항소부 대법원 올라갈 수도 있고. 이제 마지막 각각 따로따로 기소했을 때 피고인이 왔다 갔다 재판받기가 너무 번거롭다. 그러면 한 곳에 재판받고 싶다. 이런 경우에 병합 심리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병합 심리 할 거냐? 토지 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사건이 각각 다른 법원에 소송 계속 중일 때 병합 심리는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한다고요? 신청한다고요. 어디에 신청한다고요? 이 둘을 아우르는 공통이 되는 직권상급법원. 자, 공통되는 직권상급법원이라는 것은 고법 관할을 같이 하면 고법이고, 달리하면 고법 위에는 대법원이니까 대법원이 되겠죠. 고법은 한 5개 정도 기억해야 되죠. 전라도 땅에 광주, 그 위에 서울, 그 아래 대전, 그 밑에 대구, 그 밑에 부산. 이렇게 지금 이게 광주 부산 그러니까 뭔데요? 고법 관할을 달리하죠. 그럼 결국 어디에 신청해? 대법원에 신청하겠습니다. 그럼 대법원이 결정하겠죠. 야, 광주 네가 해. 결정하고 결정 등본을 부산 단독에 보내주면 부산 단독은 광주로 며칠에 넘긴다고요? 7일 이내에 넘긴다고 했죠. 7일. 자, 피고인이 대법원에 신청합니다. 신청하면 대법원이 야, 광주 네가 해 하고 결정 등본을 부산에 보내주면 부산은 광주로 7일에 넘깁니다. 그러면 이제 광주에서 A, B 사건을 병합해서 심리에 들어가는 거죠. 병합 심리 필요 없으면 분리해서 다시 이송 가능해 불가능해? 가능하다고요. 2심도 병합이 가능하거든요. 병합 심리가. 그러면 자, 부산지법 항소부, 광주지법 항소부에 각각 가 있을 때 이때 피고인이 대법원에 신청하면 왜? 고법 관할을 달리하니까 대법원에 신청하면 대법원이 자, 광주지법 항소부 네가 재판해라. 병합 심리 해라. 라고 결정하고 이 결정 등본을 부산으로 보내주면 부산은 대구로 넘기는 거죠. 광주로 넘기는 광주로 넘기는 거죠. 대구 너무 좋아하네요. 자, 광주로 넘기는 거예요. 며칠이네? 7일이네요. 병합심이 필요 없으면 분리해서 다시 부산으로 이송할 수도 있고요. 2심까지는 병합심리가 가능하거든요. 왜? 사실심이니까. 됐습니다. 그럼 밑에 이제 정리할게요. 병합 관할은 한 개의 사건에 관할되어 있는 법원이다. 병합심리는 어떻게 하느냐? 신청해야죠. 검사 피고인이 어디에 신청한다고요? 공통되는 직권상급법원. 이게 뭐라고요? 고법이 같은 경우에는 고법이고 다른 경우에는 대법원이죠. 분리하여
병합심리하고 있다가 병합심리 필요가 없으면 심리를 분리해서 이송 가능해 불가능해? 이송할 수 있다라고 했죠. 여기까지 가면 돼요. 그러면 사물관할하고 토지관할 이것은 확실히 비교하세요, 여러분들. 자, 위 앞에 사물관할의 병합은 어떻게 문제에 주어진다고요? 사물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사건이 관련이 있는 경우 이렇게 해요. 자, 토지관할은요. 토지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사건이 관련이 있는 경우. 사물관할은요. 사물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사건이 관련이 있는 경우 이렇게. 사물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관련 사건인지 토지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관련 사건에 따라서 자 거기 로마자 1이 될 수 있고 로마자 2가 될 수 있으니까 이 흐름들을 잘 보세요. 토지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사건이 관련이 있다 하면 뭐 신청. 사물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사건이 관련이 있다면 직권. 사물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사건이라고 한다면 이제 문제를 푸는 방법이죠. 사물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관련 사건이라고 하면 자 힘이 센 놈이 병합 관할권을 갖죠. 병합 심리는 그놈이 직권으로 내놓으라 하는 거죠. 토지관을 달리하는 수개의 사건이 관련이 있다고 한다면 뭐 둘 다 갖는 거죠. 토지관을 달리하는 수개의 사건이 관련이 있다면 둘 다 병합관을 다 갖는 거예요. 한 개의 사건에 관할 있는 법원은 다른 사건도 관할할 수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토지관을 달리하는 수개의 사건이 각각 다른 법원에 소송될 수 있으면 뭐 신청. 어디에 신청한다고요? 공통이 되는 직권상급법원에 됐죠. 고법이 같으면 고법, 다르면 대법원이다. 뭐 이런 것들만 한번 정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재정관할. 이 재정관할을 물어보는 게 뻔합니다, 여러분. 가장 많이 물어보는 것은, 가장 많이 오답을 거는 것은 관할 지정과 관할 이전의 신청권자예요. 필기노트 57 보세요. 거기 딱 보시면 관할, 재정관할 돼 있죠. 페이지는 약간 다르겠다, 그죠? 이전 교재하고 신교재는 이제 57페이지라고. 자, 거기 재정관할. 관할의 지정과 관할의 이전이 있습니다. 관할의 지정이요. 거기에 빨간 라인하고 파란 라인이 있죠. 그 경계선에서 범죄가 발생했어요. 빨간 라인대로 간다면 왼쪽 법원이 관할권을 갖는 거고 파란 라인대로 간다면 지역을 행정구역을 그러면 오른쪽에 있는 법원이 관할권을 갖게 된다. 근데 검사가 기소를 하려고 하는데 관할 법원이 불명하게 해서 행정구역이 모호하니까 상당히 기소하기가 곤란하다. 이런 경우에 뭐 관할 지정해달라고 신청하는 거죠. 어디에 신청해야 될까? 이 둘을 아우르는 공통이 되는 직권상급법원에 신청해야 되겠죠. 이렇게. 신청을 하면 공통되는 직권상급법원이 어느 하나를 가르쳐주면 지정해주면 그곳에 기소하면 돼. 이렇게. 근데 만약에 검사가 왼쪽 법원인 것 같다 해서 기소를 했어. 근데 심리 진행 중에 아닌 것 같아. 이런 경우에 공통되는 직권상급법원에 관할 지정 신청도 가능하지. 공소 이후에도. 이런 경우에는 공소 접수법원에 그 사실을 통지해야 돼. 그래서 소송 절차 멈추라고. 공통되는 직권상급법원이 만약에 오른쪽 법원, 그게 오른쪽 법원을 지정해주면 그곳으로 사건을 이송하게 되지. 됐죠? 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럼 관할 지정은 누구만 신청권을 갖는다고요? 검사만. 이거 아는 게 중요하다. 관할 지자에서 금자가 보여주면 좋다라고 했지. 그 네모가 금자의 그 네모예요. 미음이에요. 자, 지정이죠. 지정, 관할 지자 이렇게 쭉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자, 관 이런 것도 하나 적어주면 좋아요. 이 지관입니다. 지관. 관할 지정 사유는 관이에요. 관할 법원이 불명하다 또는 관할 위반 선고된 재판이 확정되었는데 다른 관할 법원이 없다. 관할 법원이 불명하다. 안 적어도 되는데 여러분. 관할 법원이 불명하다. 관자만 나오면 되는데. 그 다음 관할 위반 선고한 재판이 확정됐는데 다른 관할 법원이 없다. 하여튼 관할. 이게 지관. 자, 밑에 한번 정리해 볼게. 사유. 나오는 법원 관할 불명확. 다른 관할 법원이 없을 때 지관 말이죠. 관. 자, 신청 공통되는 직권상급법원. 검사 신청해야 되지. 검사랑 신청해야 돼. 자, 피고는 안 됩니다, 여러분. 검사만 우리 신청해야 돼. 지정을. 그다음 공소의 후 접수법원 통지입니다. 접수법원 통지. 소송 절차 정지하는 거예요. 됐고. 자, 이제 관할 이전. 관할 이전은요. 그 동그라미 안에 들어가 있는 지역은 그 동그라미 안에 들어있는 이 법원의 관할권이 있는 거예요. 관할권은 정확해요. 그런데 이 법원이 자 관할 이전할 때 이전이 돼 있지. 그게 제라는 말을 적어놓고 있어요. 이제 이거는 제로 시각입니다. 밑에 사유 잠깐 볼래? 재판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 또 재판의 공평을 유지하기 어려울 염려가 있을 때. 그러니까 이 동그라미 안에 들어가 있는 이 법원이 재판권을 행사할 수 없다. 또는 재판의 공평을 유지하기 어려울 염려가 있다. 이런 경우에는 이전을 한다는 거죠. 이때 그 이전은 직권상급법원에 신청하는 겁니다. 직권상급법원에
공통 아니에요. 직권상급법원에. 이 동그라미 안에 들어가 있는 이 법원의 직권상급법원에. 자, 검사는 신청해야 되죠? 해야 되죠. 기소 전후 다 가능합니다. 그런데 피고인요? 피고인, 이게 중요하죠. 관할 이전에서 이자에서 피고인자가 보여주면 딱 좋다 했는데 검사 물론 되는 거고요. 피고인까지도 된다는 겁니다. 이전은. 근데 피고인은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할 수 있다. 그리고 기소 후에만 당연히 피고인이니까. 피고인이라는 것은 기소 후에 피고인이니까 기소 후에만 가능하고. 만약에 공소가 일단 제기된 뒤에 관할 이전 신청이 제기되면 공소 접수 법원에 통지하고 이 공소 접수받은 법원은 소송 절차를 일단 멈추고 이렇게 됐습니다. 여기까지. 그 다음 이 둘 다 넘어가기 전에 한 가지만 정리할게. 관할 지정이든 이제 사이에 적어도 좋아. 관할 지정이든 관할 이전이든 신청서 제출. 이 두 개 이렇게 쭉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신청서 제출. 신청서 제출은 어디에 한다고요? 신청서 제출은 직권상급법원. 신청서 제출은 둘 다 직권상급법원에. 관할 지정이든 관할 이전이든 신청서 제출은 어디? 직권상급법원. 자, 관할 이전은 전혀 의문이 없어요. 관할 이전은 직권상급법원에 신청하는 거고 신청서 직권상급법원에 제출한다. 됐죠? 근데 관할 지정은요. 신청은 누구한테 한다고? 공통이 되는 직권상급법원의 신청. 근데 신청서 제출은 직권상급법원. 이게 이상한 게 아니고요. 여러분 우리 재정신청 같은 경우에도 재정신청은 누구한테? 고등법원에. 근데 신청서 제출은 어디? 지검지청장. 이렇게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뭐 여기만 뭐 또 이상하다 이렇게 하지 마세요. 됐습니다. 근데 신청서 제출을요. 직권상급법원이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시험에 나온다고요. 공소 제기 후에 관할 지정 이전 신청을 하는 경우에 공소 접수 법원에 신청서 제출한다. 이렇게. 왜 이렇게 오답을 그런지 알겠죠? 왜? 금방 공소 접수 법원에 보셨습니다. 여러분 금방. 공소 접수 법원에 뭐 하는 거예요? 통지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조금 더 헷갈리지 않게 하려고 하면 직권상급법 금방 적었죠. 이것과 그 옆 공소접수법원에 통지라고 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공소접수법원 이거 연결해가지고 CF 이 두 개 딱 비교해 두시면 헷갈리지 않아요. 이것을 공소접수법원이라고 바꾸거든요. 틀립니다. 공소접수법원에는 통지하는 거예요. 신청 제출이 아니고. 신청서 제출은 직권상급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한다. 자, 넘어갈게요. 자, 관할의 경합. 자, 관할의 경합을 볼 건데 관할의 경합이요. 관할의 경합. 이거는 하나의 사건이죠. 여러분, 이 관할의 경합을 공부할 때는 우리 필기노트 앞에 관련 사건 관할 있잖아요. 이 챕터 5에 관련 사건 관할. 이것과 비교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여기도 지도 두 개가 나오고 관련 사건 관할에도 지도 두 개 나왔잖아요. 한번 봐보세요. 두 개를 한번 비교해 보세요. 자, 단독 합의죠. 그리고 앞에도 단독 합의죠. 그렇잖아요. 우리 관련 사건 관할도 지도 나오고 단독이죠. 여기도 단독이죠. 그런데 뭐가 다릅니까? 지도 아래에 있는 사건의 개수가 다르죠. 관련 사건 관할은 사건이 A 사건, B 사건 두 개죠. 근데 관할의 경합은요. 사건이 한 개잖아요. 근데 이게 다른데 시작이 다른데 출발이 다른데 이 두 개가 헷갈린다 늘상 그럽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처음 공부할 때는 다 그랬다고요. 사건이 달라요. 한 개냐, 여러 개냐. 자, 관할의 경험 이제 볼게요. 나중에 복수하실 때는 한번 비교해 보세요. 자, 갑이 A 사건을 보였습니다. A 사건이요. 근데 이 A 사건이 단독에도 들어가 있고 합의도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의 사건은 하나의 법원이 재판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의 사건이 여러 개의 법원에 들어가 있다고요. 그게 누가 재판할 거냐 이 문제입니다. 당연히 힘센 놈이 재판하죠. 서로 재판하고 싸우거든요. 그 싸움에서 이긴 놈이 재판해요. 볼록이 그 바람상은 싸움에서 이긴 놈이 재판하죠. 이긴 놈이. 경합에서 이긴 놈이 그 차지하는 거예요. 누가 이길까? 1대3으로 붙으면 3이 이기겠죠. 이 3이 재판하는 겁니다. 그러면 밀린 1은요. 이 사건과 결별합니다. 공소기각 결정. 이게 뭔데요? 동다결이죠. 공소기각 결정. 여러분 공사결정 사유 읊어보세요. 공사결정 사유. 치사 경범할 때 경. 관할의 경합이잖아요. 경합에서 밀린 놈은 공사결정이죠. 됐죠.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심판하지 않게 된 법원은 공소시효 결정으로 끝내야 되는데 만약에 심판하지 않게 된 이 단독이요, 지가 먼저 확정 판결을 내놓으면 어떻게 돼? 여러분, 하나의 사건에 이미 확정 판결이 있으면 기판력이 생겨서 다시는 다툴 수 있어 없어? 없습니다. 그러면 경합에서 이긴 합의부는요, 아직 확정 판결을 내놓기 전이라면 더 이상 다툴 수 없습니다. 소송 조건 불구비, 면소 판결. 면소 판결 사유 읊어봐봐. 사시, 폐지, 확정 판결이 있으니까 면소 판결. 그런데 지가 경합에서 이긴 놈이라 내가 왜 면소 판결해? 나도 확정 판결 내놓고 싶어. 확정 판결을 내놓으면 뒤에 확정 판결은 당연 무효가 됩니다. 당연 무효. 삽질하신 것이지, 삽질은. 됐죠? 이렇게 해결이 되고요. 그 다음 이제 오른쪽에 토지가 나의 경합. 자, 한 개의 사건이요, 여러 개의 단독에 들어가 있습니다. 또는 여러 개의 합의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경합에서 이긴 놈이 재판하는데 누가요? 먼저 기소받은 법원이 경합에서 이깁니다. 한 개는 7월 5일, 한 개는 1월 5일. 따라서 1월 5일 먼저 기소받은 법원이 경합에서 이기니까 요놈이 재판해요. 왜? 먼저 기소받았으니까 먼저 재판을 끝낼 수 있잖아요. 우리 형사소송법의 목적이냐면 신속한 재판이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기소받은 법원이 심판하는 게 옳죠. 뒤에 기소받은 법원은 공소시효 결정으로 끝냅니다. 그 다음 요놈이 공소시효 결정 끝내지 않고 그 다음 논의, 앞에 조금 전에 했던 거 똑같은 거예요. 생략할게요. 이놈이 먼저 확정 판결을 내놓으면 먼저 기소받은 법원은 연속 판결. 요놈도 확정 판결을 내놓으면 이건 당연 무효. 이런 것들은 똑같이 결론이 나오는 거죠. 이게 바로 토지가 나라의 경합입니다. 됐습니다. 그 다음 사건의 이송. 자, 챕터 8. 10분 쉬었다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